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이루었었던 전국시대의 통일을 기회를 잘 포착해서 결국은 자신의 성과로 만들어버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신들에게 나눠질 영토가 부족해지자 중국을 가게 해달라는, 길을 내달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처음에 부산진으로 상륙을 하죠. 부산진 첨사 정발, 수적 열세와 빈약한 무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래부의 부사인 송상현이 이끄는 그러한 조선군을 가볍게 제압합니다. 동래산성에서 농성을 하면서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죠. 왜? 150년 동안이나 싸움으로 단련된 그런 왜군들에게 당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해서 정발, 송상현, 동래부사 송상현은 특히 충절의 상징처럼 되어 있죠. 사로잡아와서 자, 우리한테 협력하면 살려주마.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진정한 무사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단칼에 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칼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 부산이 1950년부터 대한민국의 수도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임시 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독재유산 답사기를 진행해 주신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정말 그렇게 계속 깔아야 돼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까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이크를 그렇게 가까이 대면 더 까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조금 더 띄겠습니다. 네네. 예. 자, 임시수도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먼저 내빼면서 자연스럽게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그러한 국방경비대 남한. 그래서 부산이 자연스럽게 임시수도가 되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 임시수도에 임시정부 청사로 쓰였던 게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예, 문화유산입니다. 독재유산. 예.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는 경남도청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고. 네. 거기 이제 부산 임시정부가 자리를 잡은 게 1950년 8월 18일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2달 좀 넘어서. 네. 2달이 좀 안 됐군요. 그렇죠. 2달이 좀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9월 15일에는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가 작전을 시작하죠.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기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알려져 있죠. 네네. 예. 그러면서 바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유엔군은 전선을 급속도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선이 다시 올라갔으니까 수도가 서울로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10월 19일, 그러니까 역시 또 2달이 채 안 되는, 2달 정도 되는 시간 후에, 평양까지 함락이 되고. 네. 임시정부는 10월 27일 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10월 1일, 국군이 휴전선을 넘을 때, 넘는 날을 국군의 날로 이렇게 합니다만. 예. 다시 1차 환도를 했다가, 또 몇 달 후에 해가 바뀌면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다시 남으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51년 1월 4일에는 다시 부산을 2차 임시수도로 재지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시수도 자체도 파란만장했던 겁니다. 몇 달 사이에. 네네. 지정되었다 풀렸다가 다시 지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부산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대거 부산으로 몰려들어오게 되고 4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전쟁 전에 인구가 1.45태 직후에는 기본 80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예, 엄청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온 거죠. 원래는 이제 피난민들을 위한 수용소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네.
턱없이 부족했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산에 이제 좀 빈 땅에 판자촌을 건설하고 살게 됩니다. 네. 전후에 그 급조된 판자촌이 시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막 재해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유명한 것은 이제 국제시장 화재. 그렇죠. 툭하면 불이 뭐 나갖고 판자촌에서 뭐 촛불 한 개 쓰러뜨리면 잘못해서 그냥 홀랑 타버리고. 네네네. 그렇게 타기 시작하면 그냥 온통 판자촌이니까 다 번져서 사람들은 또 이재민이 되고 전쟁 피난민의 신세에서 이재민의 신세로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부산역전 화재에도 꽤 유명하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 화재였던 걸로. 예. 이런 식으로 나라꼴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정부조차도 자리를 못 잡고 우왕좌왕한 판이 그렇죠. 이 아주 비극적인 나날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임시 수도가 사용하던 청사, 지금 이제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그 임시 수도의 청사 말고 또 하나의 그 기념비적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사 바로 뒤쪽으로 그 부민동 언덕을 올라가면 원래 그 경상남 도청 뒤에 딸려 있던 경남도지사용 관사가 있습니다. 그 관사가 자연스럽게 대통령 관저가 되는 거죠. 경무대를 대체할 그렇죠. 그런. 네. 그래 이제 거기에 뭐 이런저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그 50년부터 53년까지 부산 임시 수도 시절에 그 도지사 관사가 대통령 관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원래 정부청사 건물이 다시 경남도청으로 쓰이게 되면서 도지사 관사로 다시 활용되다가 이제 나중에 경남도청이 마산으로 옮기게 되죠. 창원으로 옮기게 되죠. 창원으로. 창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남아있는 시설을 그 도청은 동아대학교가 가져갔고 그 관사는 부산시가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을 해서 그 관사 자리에다가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라든가 모형이라든가 그 이승만 대통령 모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임시 수도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80년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양대 그 유적이죠. 유적으로. 그 임시수도 기념관에 대해서는 그 이제 뭐 도청 청사 뭐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제 흔적이 별로 안 남았지만 이 기념관에는 기념관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면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일본식 건물인데 뭐 2층짜리가 중앙에 있고 주변이 단층 건물로 쌓여 있고 2층에는 이제 뭐 접견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단층으로 가면 내실이 있어서 침실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좀 길쭉한 편이죠. 그 일본 건물들을 보면은 앞에서 보는 것보다 뒤로 좀 길쭉한. 뭐 그 앞에 이제 정원도 잘 꾸며놨고 뭐 그 검색해 보시면 사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 부산 임시정부, 임시도청, 임시수도청사와 이 관저를 중심으로 벌어진 그 이승만이 어떤 일을 해왔던가 거기에서 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50년 5월 30일 총선에서 이승만이 굉장히 입지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이제 몇 개월간 전쟁을 거치고 혼란기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정무가 개시되면서 이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의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제한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던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년 5월 30일 총선은 사실상 이승만의 기반이 권력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엄청난 참패였죠. 완전 참패를 했고 다만 한 달, 두 달만 더 있었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개헌하고 이승만을 쫓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 독재자들한테는 가끔 이제 하늘이 돕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의 그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리고 독재자들은 그런 기회를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아니 진짜 이승만은 이때도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당선이 유력했는데 갑자기 죽고 신익희 국회의장 했었던 이분이 이분이 또 이렇게 죽고 그래서 이 뭡니까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됐습니다만 호남선에서 열차 안에서 죽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반영한 거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음모론도 있어요. 그러게 말이요. 단지 운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운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요. 어쨌든 간에, 이승만.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전쟁이 터지고 이제 정부는 막 도망가느라고 바쁘고.
군대도 사실 막 무력화되고 네. 각자 모든 부대가 각자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종합적인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했고 그러면서 거의 발발 직후부터 유엔군에게 연락을 하고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네네. 당시에는 또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상황이라서 예.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국제적인 마인드가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유엔군의 선발대로 일본에 주둔하던 미 육군 제8군 24사단. 네. 거기에 21년대 1대대가 최초로 참전을 합니다. 아, 대대 규모로? 대대가. 예. 네. 근데 그 대대 사령관이 대대장이 스미스였고. 네. 그 스미스 부대라고 불리는데. 네. 스미스 부대가 오산 북쪽 중미령 전투에서 북한군과 최초 일전을 겨루게 됩니다. 이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었던 그 미군들은 자신만만했었지만 자신만만했죠. T-34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에게 괴멸당하게 됐죠. 예, 그 T-34 탱크를 막을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바추카포라고 하는 로켓포가 2.75인치였거든요. 그걸로는 T-34를 격화할 수 없습니다. 예. 안에 탄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겠죠. 네, 꽝 하면. 그러나 깜짝이야. 그게 단데 예. 3.5인치 신형 바추카포가 로켓포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예, 속수무책이었죠.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스미스 부대도 간과했던 것은 그 무장의 빈약함도 그렇습니다만 북한군이 바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 시절에 중일 전쟁 때 저 간도 땅에서 동북 쪽에서 중국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잖아요. 엄청난 베테랑들이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미국 정부에서는 미군 부대가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만 가지고도 북한군은 후퇴할 것이다. 보기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들이 최강인데. 세계 최강인데. 예.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스미스 부대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메가더한테 이제 비난이 좀 가니까 메가더는 스미스 부대가 괴멸된 것은 굉장한 성과였다. 네. 왜? 시간을 벌어줬다. 이게 사실은 뭐 자화자찬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지휘관들의 마인드인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몇백 죽어나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 스미스 부대가 속해 있던 미 육군 24사단, 24사단 사단병력이 직접 투입됩니다. 그 투입되는데 이 사단병력이 아까 말씀하신 그 간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 팔로군 소속 조선의용군 출신들이 모인 그 인민군 제6사단한테 송두리째 괴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장이었던 그 윌리엄 F.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군 역사상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수치였죠. 장성급이 적이 포로가 된 것은 아마 그 이후에는 절대로 없었을 그런 거.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연패를 당하는 와중에서 계속 전선은 남아가고 있고 연패를 당하는 와중에서도 당시 이제 장면이나 이승만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로만 봐서는 전혀 위기 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선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남으로 밀리고 있고 유엔군까지도 연일 격파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실제로 구차한 요청도 많이 해요. 그 일본 정부한테 부탁해서 그 야마구치현에 망명 정부를 수립할 준비를 좀 해달라. 뭐라고요? 여차하면 일본으로 도망가겠다 이거거든요. 야마구치현은 이토 히로부미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럼요. 야마구치현 출신들이 일본 육군을 장악하잖아요. 구일본군을. 근데 일본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야마구치현에 초등학교 건물을 하나 잡아서 망명 정부의 본청은 여기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식량을 좀 모아가지고 오면 먹여줘야 되니까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요청을 미국한테도 합니다. 그래요? 한반도로 벗어날지도 모르니까 망명 정부를 준비해달라. 그 미국은 또 미국대로 타당한 얘기다 그래가지고 서사모아 제도에다가 그 망명 정부를 건설할 수 있는 그 터를 닦기 시작합니다. 이런 선조스러운 일이 있나? 그러면서 미국은 또 통도 크게 한 60만 명 정도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준비까지 해주게 됩니다. 아주 뭐 이게 참 전쟁통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예. 이건 뭐 진짜 부끄러움의 단계를 넘어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뒤로 그런 굴욕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도 이승만은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칩니다. 네. 조선인민군이 38선을
무력화시켰다. 38선을 너희가 먼저 뚫고 내려왔다. 이제 38선은 의미가 없다. 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38선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는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 한국군은 북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결코 38선에서 멈추지 않고 북진 통일을 이루겠다. 지금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군을 믿고 있었군요. 예.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미국은 오히려 당황을 했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네. 지금 우리가 보낸 사단까지 전멸당한 판인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 이 국제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대신 싸워줘도 38선까지만 해주겠다. 네. 그 위까지 올라갈 생각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막 우리나라에 파견 나와 있는 미국 그 관리들을 통해서 제발 저 할아버지 입 좀 다물게 해라. 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결국 이승만은 자기가 어떤 그 북한을 실제로 맞아서 싸우거나 그 한반도 북부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실력도 하나도 없이 네. 그냥 이 기회를 노려서 어떻게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해서 한반도 전체를 북진 통일을 하고 자기는 네. 통일 조선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한 거죠. 권력욕만 앞섰다는 거죠. 권력욕이 앞서 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서울은커녕 이제 오산, 대전, 대구까지 점점 함락되면서 심지어 네. 낙동강 전선까지 격파당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비상이 걸리고 거기에 온갖 부대가 다 투입되고 그 대구 이하 이남의 낙동강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굉장한 고생이 벌어지고 네. 겨우겨우 낙동강 유역 전선을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그 아까 얘기한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하게 되면서 네. 전황은 역전되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급속도로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승만은 신이 났죠. 네.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네. 신의주에서 먹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예. 이런 얘기하다가 낭패본 게 신성모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네. 맞습니다. 낙무장관, 신성모, 국방장관 예. 각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또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고 네. 이 아까 얘기한 인민군 제6사단 문제, 5사단 문제 뭐 이런 것들과 중공군의 개입, 팔로군의 참전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자세히 하는 걸로. 나중에 한국 전쟁을 예. 확 디비는 그런 시리즈를 좀 갖죠. 준비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슬슬 이 전쟁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장기전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발발 첫 6개월간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다가 네. 그게 지나면서 휴전선 근처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이런 아주 지루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지루한 소모전이. 완전히 양쪽 다 소모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고지쟁탈전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그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정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네.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완전히 개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예. 이 얘기 일단 밀어놨던 일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이승만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자기는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개헌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 되어 있던 재헌 헌법을 네.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길 원합니다. 왜냐? 국회는 다 자기를 싫어하지만 전쟁터에 정신이 없는 이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이승만 하면 인지도가 높고 알려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게 되면 예. 집권 여당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직선제로 하면 자기가 승산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수많은 그 어용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어용 단체 하면 변모 씨가 자주 얘기하는 그 어용 얘기인데. 예. 근데 실제로 어용은 권력자 편에 서 있는 걸 어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그 친구 얘기를 꺼내갖고는 물을 흐리고 계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혼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의 그 정치의 수도가 이제 부산이 됐으니까. 네. 부산에 모인 사람들 내부에서는 진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혼란한 정국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은 그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맨 처음.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자, 이제 한민당하고 대한국민당하고 합당해서 민국당이 만들어지고. 네. 자신을 자꾸 압박하고. 네. 또 무소속 구락부 출신들 의원들이 자신을 또 압박하고. 네. 젊은 사람들이. 독촉이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당의 틀을 가진 자기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겨우 만들어지는 게
자유당이죠. 아, 자유당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자유당이 아주 초기부터 있었던 걸로 생각하시는데 자유당은 초기에는 자유당이라는 당이 없었고요. 전쟁 중에 급조된 정당입니다. 그때 자유당을 만들면서 일단 굉장히 과격하고 과감성 있게 결단력 있고 막 일에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승만을 위해서 조직이 있고 정당을 만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다가 그때 주 중국 대사로 파견 나가 있던 초대 국방장관 이범석.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죠. 예, 초대 국방장관이고 굉장히 과격한 군인이었던. 그리고 이범석이 이끌고 있는 족청. 예. 이게 뭡니까? 약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선 민족 청년단입니다. 아, 이게 족청이군요. 예, 그래서 민족이 들어가기 때문에 족청이 족치는 청년이 아니고. 아, 네네네. 그 족청의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범석을 최초에 불러들입니다. 이범석이 주도해서 기존에 있었던 대한국 독립촉성국민회의 이 세력들. 그러니까 독촉. 예, 독촉하고. 또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뒤로 한국 독립당이 질일멸렬하면서 거기에 잔류 세력들이 좀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한독당 탈당파들, 이시영, 이범석 이런 사람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민당과 대한국민당이 합당해서 민국당을 만드는데 그 합당 과정에 합류하지 못한 잔류파들이 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잔류파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필요한 사람 다 끌어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 이런 단체들. 그리고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자발적으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농민 항쟁을 주도하고 실제로 자생적인 노동 단체는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라고 전평이라고 부르는 전평이 존재했었고 이 전평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평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익 노동 단체입니다. 아, 대한노동조합 총연맹. 예.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은 나중에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한국노총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대한노동조합 총연맹도 자유당의 한 축으로 끌어들였고, 또 지금도 있는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이라고 전농이라고 합니다. 농민단체죠, 농민단체. 이 농민단체의 맥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전농 출신이죠. 이 전농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익 농민단체인 농민조합 총연맹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고. 게다가 또 대한부인회까지. 예, 대한부인회까지. 그냥 가능한 모든 대통령의 명이다, 어명이라고 하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을 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당을 만드는데 그것도 자유당이 투 트랙으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원외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이 원외 자유당은 이런 모든 단체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범석이 주도해서 만든 자유당이 하나 있었고 국회 내부에 원내에는 장택상 등이 주도해서 그 원내 자유당을 또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한민당, 그러니까 민국당 계열이나 아니면 무소속 진보적인 정치인들이나 이 무리에 끼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죠. 이건 나중에 장택상 등이 탈당하고 장면도 그 당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승만이 강제로 통합하기 전까지 자유당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움직이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그렇게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당을 하나 만드는 작업과 동시에 이제 직선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죠. 자, 지금 전쟁통이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난 대통령 계속 해야 되겠고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국회에서 먹힐 리가 없죠. 그렇죠.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한 시점이 195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겨울이죠. 그렇군요. 이제 부산 임시수도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고 국회는 52년 1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해죠. 겨울에 제출했으니까 연초에 직선제 개헌을 그냥 부결시켜버립니다. 그렇겠네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될 리도 없었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이제 이승만은 국회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 어떡해요?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국회 내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워낙 소수니까 싸움이 안 되니까 국회 외부의 사조직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협박과 테러를 일삼죠. 그때 동원된 단체의 이름들이 재밌습니다. 따뻘대.
예. 이거는 일종의 깡패 단체죠. 뭐. 그러게요. 백골단, 그래도 백골, 이 경찰 조직이 아니고 그냥 사설 단체입니다. 민중 자결단 뭐 등의 단체들이 나서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고 뭐 린치를 가하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양아치들 깡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단체는 자기네라고 관계가 없고. 아이고. 저 국민의 자발적인 뜻이다. 국회의원 너희들이 자꾸 용공에 가까운 지금 전쟁통에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그거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여론조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총으로 안 쏴주신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자꾸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원한다는 프로파간다를 펼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말이 안 먹히니까. 네네. 자, 이제 그 이승만은 다음 수를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5월 25일에 이르자. 그러니까 그 연초에 부결되고 52년 5월 25일 52년 네. 5월 25일 한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제 계속 그런 사조직들이 막 설치면서 국회의원들을 괴롭혔겠죠. 네. 예. 그러자 이제 그 임시 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5월 25일에 경남, 전남, 전북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아니 전쟁 중인데 뭐 새삼스럽게 무슨 계엄령?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전쟁 중이면 전시 상황으로 돌입하는 거고. 그렇죠. 계엄령은 평시에서 하는 건데. 네. 단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억압하기 위한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죠.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정말 대단한 분 나셨네. 이 창조적입니다, 굉장히. 아 창조적이네요. 발상이 무척 창의적입니다. 창조 정치를 하셨군요. 예. 그리고 나서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수순을 밟기 시작합니다. 하하. 그 대통령 권한에 국회 해산권이 있긴 하지만 해산의 이유가 정당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자신의 그 개헌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에서 반 이승만 세력을 구성하고 하면서 내각제를 주장하던 야당 의원 50명을 헌병대가 연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게 의원들이 그 출근 버스 비슷하게 타고 국회로 오던 그 버스를 헌병대가 버스채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국제 뉴스로 퍼져나가면서 해외 토픽이 돼가지고 유엔군 유엔 회원 국가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겠죠. 우리는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군대까지 파견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잡아가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렇겠네요. 그래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갑자기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서 그 50여 명 중에서 뭐 정원주, 이석기, 곽상훈 등 12명을 용공 혐의를 씌워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을 그 혐의가 뭐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 뭐 이런 그 돈 문제를 조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 12명을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겁을 주는 거죠.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잡혀가면은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럽니다. 고문당하고. 예. 이런 일까지 벌어지자 국제 여론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승만이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경찰과 헌병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인데 헌병대가 무슨 힘으로 국회의원들을 막 납치를 하느냐. 이게 납치거든요. 사실상 납치거든요. 납치죠. 그 경찰이나 헌병들은 대부분 친일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들 해방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자신들이 이 남한 땅에서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어디로 숨거나 도망갔어야 될 것이다.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승만이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권력과 자신들의 생명을 건 싸움이었던 거죠. 이승만이 하라는 일은 무조건 자기 목숨을 걸고 해내지 않으면 자기는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역자들의 행보죠. 부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승만하고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대단한 상부상조 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거의 붕괴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의 시작이거든요. 역사에 기록된 바 부산 정치파동의 시작. 전쟁이 난 건 좋다 치죠. 그래 전쟁이 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건국대에 수립된 재헌의회가 있었고 제2차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노력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협박 테러를 사주하고 이런 상황이 국가가 탄생한 지 채 5, 6년 되기 전에 발생한 겁니다. 5, 6년도 아니죠. 48년이니까 52년까지 하면 4년 만에 발생한 일인 거죠. 전쟁에서는 우리가 영화 고지전을 통해서 봤듯이 태극기 휘날리면을 보았듯이 고지 하나를 뺏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네. 학생들이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저 전선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전한 가장 최후방 안전한 부산에서는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고 대통령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미국이 이승만한테 미국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고민 되겠죠. 그러니까 대강 기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양아치거든. 너무 심하다 이거죠. 미국이 보기에도.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유엔 쪽에서도 유엔 가입국들이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고 또 미국 입장에서 이승만을 좀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의 딜레마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승만이 그만뒀을 때 그 뒤는 누구냐? 네. 적임자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 슬픈 얘기네요. 예, 슬픈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승만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상한 노망기 있는 소리를 해서 그렇지. 네. 미국이 하라는 건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극단적으로 등을 돌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던 거고. 네. 대신에 너무 강경하게 나가니까 미국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승만은 내버려 두고 이승만 주변의 강경파들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좀 약간 온건하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선을 지키도록. 예. 그러면서 알려지기로는 미국이 그때 염두에 뒀던 그 타겟 이승만 주변에서 제거되어야 할 강경파로 이범석이 선정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당장 이범석을 제거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이범석은 지속적으로 권력을 자꾸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을 만든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어지는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통령 선거에서 심지어 부통령 선거에도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되는군요. 예, 사실상 제2의 실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권력에서 멀어져 가고 결국 나중에 5.16 때쯤 해서 50년대 말 60년대쯤 해서 이범석이 주도하는 쿠데타에 대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까지 있었군요. 그러나 그건 설로 끝났고 결국 이범석은 권력의 중심부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몰락을 하시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부산 정치파동이 벌어지자 이제 국회는 분노를 했죠. 당신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일 처음 분노한 사람이 김성수입니다. 인천 김성수. 예, 당시 부통령이었고요. 부통령. 5월 29일에, 그러니까 이승만이 5월 26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막 왕창 잡아가두고, 그러니까 29일 날 사표를 제출합니다. 부통령 김성수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근데 자기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냥 그런 거죠. 난 더러워서 못 해먹겠으면 난 그만두겠고. 그래서 인천 김성수,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 전신 총장도 지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독립운동 하다가 잘린 타학교 출신들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렇죠. 또 이승만에게 각을 세웠다. 그래서 대단한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나중에 묘사되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쟁 중에 각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좀 멋진 일이었죠. 사실은 조금 멋지긴 하네요. 하지만, 대단한 지주에다가 그럼요. 친일 혐의가 아주 많았고 특히 자신의 동생인 김연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친일파였죠. 하지만 이때는 조금 멋졌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승만에 저항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승만은 6월 4일 날 국회 해산은 보류하겠다. 이건 미국도 싫어하고 전 세계 다 싫어하고. 내가 좀 너무 나갔던 것 같으니까 좀 봐줄게. 이런 거. 겁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산은 보류하되 계엄령은 계속하겠다. 해제 안 하겠다. 사람들이 이제 계엄령 해제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구속의원 석방하라고 그랬는데 구속된 의원들은 그건 나랑 관계없이 이건 헌병이 조사해서 용공 혐의가 있는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김성수를 중심으로 모여서 재야 인사까지 다 모여서 부산 남포동에 있는 국제구락부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클럽이죠. 클럽. 예. 거기에 모여서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준비합니다. 아니 웬 이런 유신스러운 명칭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대스러운.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승만은 독재자로 규정이 됐고 이승만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반독재 투쟁이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자꾸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호헌 투쟁이 되는 거죠. 이야. 25년 뒤에 1987년에는 그땐 개헌 투쟁이 반독재 개헌 투쟁을 했었던 시절이고 이때는 반독재 호헌 투쟁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그게.
그랬는데 이 선언을 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현장을 그 아까 얘기한 뭐 따뻘대, 민중자결단, 백골단, 예, 뭐 이런 친구들이 몰려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죠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고 예. 그러는데 이것을 바로 국제 구락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웬 1986년 5월 3일 시민당 현판식을 하려고 해서는 인천에 예? 용팔이 보내갖고는 때려 부쉈던 이런 얘기들이 20몇 년 전에도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니까 용팔이 사건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과거에 다 해봤던 것들이고. 네네. 뭐 지시하기도 쉬웠겠지. 야, 옛날에 기억나지? 그대로 한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고서 됐다 하고서는. 그럼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막 전국은 혼란으로 접어들면서 6월 25일에는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워낙 열받은 누군가가 네. 암살을 기도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6월 30일에는 민중자결단이 또 나서가지고 네.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 80여 명이 사실상 연금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서로 진짜 무력으로 투쟁을 하는 거죠. 무력으로 붙은 거죠. 근데 이 무력이 참 뭔가 좀 정정당당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무슨 권총 결투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웬 개싸움입니까? 그게 사실 이제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이 충돌할 때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강목 들고 싸우고 쇠파이프 들고 싸우고 좀 그중에서 좀 심각하다 싶을 때는 밤중에 칼로 들어가서 찌르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겁을 주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뭐 소용없다. 잡아가서 어디 으슥한 데 가서 두들겨 팬 다음에 시골에 논에다 갖다 버리고 뭐 이러면 막 쩔쩔쩔하면 집에 들어와서 또 며칠 치료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던 거죠. 참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양측의 요구사항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네. 야당은 안 된다. 내각제 개헌으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개헌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간선제도 안 하겠다 이거죠, 이제. 네. 대통령을 없애겠다, 야당에선.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개헌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때 장택상이 나서가지고. 네. 양쪽의 개헌안을 자기가 가장 공평하게 조금씩 발췌해서 섞어서 하나를 만들겠다. 그래서 발췌 개헌안을 만듭니다. 이게 발췌 개헌안이군요. 예, 그 유명한 발췌 개헌안 사건인데. 네. 양 두 가지 개헌안을 서로 발췌해서 만든 중립적인 개헌안이라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요구사항은 한두 개 반영되고. 네. 그냥 직선제하고 대통령 선출하는 걸로. 아휴. 그러면서 이 발췌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럼 국회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네. 반대를 하는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는 날짜가 7월 4일인데 의사당 안에 내부에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투표를 합니다. 아이고. 무장한 경찰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투표도 무기명 투표 같은 게 아니고 네. 기립 투표로 진행을 합니다. 뭐라고요? 기립 투표입니다. 찬성한 분 일어나 주세요. 안 일어나면 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결국 그래서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이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반대는 없고요. 무서워서 반대는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을 판인데. 여기 자기 생명을 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나마 배포가 큰 사람이 기권 3명인 거죠. 기권 3명.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뭐 이런 걸지도 모르고. 아이고. 당시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네. 정부통령 선거법이 제정되고 52년도 8월 5일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던 거죠. 53년도에 휴전이 되니까. 네. 8월 5일에 직선제 선거가 실시됩니다. 피난 상태에서. 네. 그 선거에서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선제였던 예.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예. 그러면서 이 과정에선 다들 누구나 당연히 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범석은 이상하게 슬금슬금 뒤로 빠졌어요.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닐까. 이때 부통령이 그럼 누가 된 거죠? 그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일대는 이시영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2대 부통령 좀 검색해 줘 보실래요? 예. 임대용 PD님. 예. 함태영이군요. 맞습니다. 함태영 부통령 후보가 1위로 당선이 되고 이범석이 2위를 하게 됩니다. 함태영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정권의 포갑성, 독재성을 포장할 수 있는 당위전 같은 그런 존재일 근데 문제는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함태영 부통령이 네. 이승만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승만은 사람들이 다 이범석이 이승만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승만은 확실하게 나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하게 밝힌 겁니다. 더군다나 부통령은 허수아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예. 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재헌의회를 소집하고 초대 대통령을 선출한 지 4년 만에 독재 권력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승만의 의도에 따라서 헌정 질서는 간데 없고 전쟁의 북새통 속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헌병과 깡패들이 유린을 하면서 폭력적인 협박이 난무하고 무력에 의해 구속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극한적인 대립을 반복하게 되는 아주 더러운 전통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싸웁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 심하지 않는가 이런 염치 같은 게 없어요. 특히 권력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모든 걸 까발리고 싸우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안 되니까 법을 고치려고 그러고 이거 사람이 말을 안 되니까 무력으로 개싸움 통해서 잡아다 돌고 패고.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도 좀 이상하게 보니까 자기의 충견이었던 그렇죠. 이범석과 족성 세력을 숙청시키고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부통령으로 앉히고 뭐 중립적이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개 같은 일을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육탄을 들고서는 돌격을 하기도 했었고 고지에서는 땅 몇 평 얻으려고 이 나라를 그 35년간 일제 탄압을 받다가 이제 겨우 다시 건국한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총 들고 나가 싸우면서 피를 흘리던 그 시점에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을 잡겠다고 이승만은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독재 유산들이 지금 부산 임시수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장소로만 봤었던 장소로만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만 남포동에 국제구락부라는 데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흔적이 거의 없었다고 이런 것을 구상하고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경상남도 도지사의 관사였고 부민동 언덕에 있다고 합니다. 언덕에. 지금 현재는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붉은색 벽돌 건물로 이게 고풍스러운 집이었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통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말을 아주 짧게 앞에 계엄령 내리고 그 의원들을 체포하는 과정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 이 전체 과정이 그때 시작돼서 결국 개헌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통틀어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쉽습니다만 무장한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기서 투표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3명의 의원들이 기권을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나 쏴 새끼들아 이러면서 난 모르겠다 이런 거죠. 외치면서 결기를 내세웠던 분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생명이란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몇 달간에 걸친 그런 노욕을 보면서 질릴 대로 질렸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거죠. 더 이상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엄중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거기서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지고 그 사람이 총에 맞거나 잡혀나갔거나 했다면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겠죠. 하지만 저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렇게 하시라고 요구는 못 하겠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아쉽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산에 있는 임시정부청사, 지금 이제 동아대 박물관이고 그 뒤에 있는 관사, 임시정부 기념관, 이라는 독재 유산의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3번째 유산입니다. 그렇군요. 여의도공항, 이화장, 그리고 임시정부청사.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승만이 그럼 정치는 그렇게 했다 치자. 그럼 대통령은 정치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운영하고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일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했는지, 전쟁을 지휘하고 행정을 처리를 했는지, 어떤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나라에게 도움되는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나라야 망하건 말건 신경도 안 썼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독재 유산으로 두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는 어디입니까? 거의 어떤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거의 지명뿐이고요. 네.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하리 대운산 골짜기와 그 근처에 있는 청량면 심정리 반정고개라는 곳 두 곳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삼정리? 심정리? 삼정리. 네. 네. 그 깊은 산골짜기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당시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가 아니라 도대체 여태까지는 여의도 그리고 이화장 또 부산 임시수도 같은 문명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깊은 산속 골짜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독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다음 주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엘모님, 그리고 부산 연제구 연산육동의 커피랑님 두 분께서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고요. 예, 경남 거창군에서 봄나라님, 그리고 거창군, 두 분이 함께 오셨군요. 하코비님, 봄나라님, 이 두 분이 그 가족이신가 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출자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찬맘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초짜 교수님, 이 두 분이 또 조합비까지 완납하신 그런 6회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공지사항 있습니다. 내가 좋아님, 경남지역 조합원 배가운동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봉하마을 봉하밥상 앞 쉼터, 부산에서 반탱이님과 애쓰느라인님께서도 함께 해주신대요. 다른 지역에 계신 조합원들도 열렬히 환영하신다고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봉하마을 봉하밥상 앞 쉼터에서 경남지역 조합원 배구운동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트님, 워렌버핏 67조 원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새로 고침 가볼까요? 예, 이게 마지막 글이군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